네, 클래스 모델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모델링의 다섯 번째 단계인 상속을 이용한 단순화 단계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이용한 단순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들 간에 존재하는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단순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이용한 단순화 과정은 크게 버텀업 어프로치와 탑다운 어프로치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텀업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클래스를 검색을 해서 유사한 속성을 갖거나 또는 연관관계 오퍼레이션을 가질 경우에 슈퍼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러한 공통 속성 또는 연관관계 오퍼레이션을 슈퍼 클래스에 할당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제 직원과 월급제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시간제 직원과 월급제 직원을 슈퍼 클래스인 직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제 직원과 월급제 직원을 바탕으로 슈퍼 클래스인 직원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 공통적인 속성, 이름, 주소, 그 사회보장번호, 우리로 말하면 주민번호를 이제 공통 속성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통 오퍼레이션으로 고용하는 것, 그다음에 부서 할당, 승진 이런 부분들이 공통 오퍼레이션으로 둘 수 있겠죠. 한편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는 기존 클래스를 바탕으로 특수화된 어떤 하위 클래스로 그 기존 클래스를 세분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 그렇게 다르게 처리해야 할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위 클래스를 정의하게 해서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그 mandatory deduction, mandatory government deduction의 경우에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mandatory government deduction은 보통 세금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금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 연방세, 그다음에 각 주마다 내는 주세, 지방세 이런 형태로 그 각각의 그 세분화해서 하위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클래스 모델링 절차에서 그 세 번째 단계인 연관관계 파악 단계가 끝나고 나서 작성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오른쪽 그린 것 같죠. 그래서 클래스들 사이에 그 관계, 연관관계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왼쪽 다이어그램은 이 오른쪽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상속 관계를 반영을 해서 좀 더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런 상속 관계를 반영해서 수정한 그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왼쪽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다이어그램과 왼쪽 다이어그램의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 오른쪽 다이어그램에 보면 페이책, 급여에서 인플로이가 유발한 코스트, 비용을 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플로이의 그 공제 대상인 부분이 이제 감해져야 되는 이렇게 두 개가 코스트와 디덕션이 감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여기 왼쪽에서 보면 페이책에서 감해져야 할 부분을 리덕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감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덕션에는 실제로 감해져야 할 내용인 코스트와 디덕션이 그 리덕션 클래스의 그 하위 클래스로 상속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위 그 클래스로 모델링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책에서 코스트와 디덕션이 감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페이책에서 리덕션이 감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리덕션에는 코스트와 디덕션이 있다라고 이제 상속관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페이롤 시스템에 대한 전체가 아니라 부분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 부분 클래스 다이어그램인 이유가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 호텔, 레스토랑, 디파트먼트가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좀 공간이 작아서 제가 생략했어요. 그래서 생략했기 때문에 부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계속해서 네 종류의 인플로이 클래스에 대해서 인플로이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코스에 대해서 코스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 관계로 표현하고 세 종류의 리포트에 대해서도 리포트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 관계로 이제 표현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속관계를 상속관계를 가지고 모델링함으로써 클래스 다이그램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이그램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습니다. 네, 여섯 번째 단계는 클래스에서 오퍼레이션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결국 클래스에서 오퍼레이션을 파악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책임을 할당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구현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각 기능적 요구사항, 즉 어떤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기능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클래스 중에 하나에 이제 할당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클래스의 책임들은 명확하게 이제 관련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클래스에 너무 많은 책임이 할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에 너무 많은 책임이 할당될 경우에 클래스를 리팩토링 해야 된다고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별도의 클래스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클래스가 책임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클래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책임을 기존 클래스들 중에서 어디에 할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클래스의 책임을 이제 할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할당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스케이스 분석을 잘 수행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유스케이스 모델링 과정에서 결국 유스케이스는 리얼라이즈 실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죠? 유스케이스는 클래스들의 콜래보레이션으로 유스케이스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유스케이스가 즉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액터가 바라보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스템이 액터에게 제공해줘야 할 기능 또는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런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들 간의 협력 관계로 유스케이스는 실현된다고 했는데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유스케이스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결국 여러 개의 클래스들의 협력 관계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그런 유스케이스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각 클래스들에게 책임으로서 할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스케이스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설명 또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 그런 액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면 클래스의 책임을 할당하기에 이제 적절하게 그런 책임 할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유스케이스를 실현하는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 입장에서 유스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그 콜래보레이션 하는지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각 클래스들에게 어떻게 할당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분석 과정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그 클래스에 할당된 책임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살펴볼까요? 어떤 속성값을 설정하거나 가져온 것, 그러니까 그 속성값에 대한 세터, 게터가 되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클래스에 할당되는 책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초기화하는 거, 그다음에 persistent storage를 로딩하거나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인스턴스를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연관관계에 링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라든지 어떤 값을 복사하거나 변환하거나 또는 전송하거나 출력하는 거, 그다음에 수치 결과를 계산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그런 할당된 책임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탐색이나 검색, 그 다음 기타 전문화된 작업 이런 것들이 전부 클래스에 할당되는 책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래스에 책임 할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할당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항공권 예약 시스템에 대한 클래스 다이그램을 보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클래스에 책임 할당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죠. 여기 이 그림이
항공권 예약 시스템에 대한 클래스 다이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선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항공권 예약 시스템의 앞단에 있는 대표적인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 클래스는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regular flight 클래스와 이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이 person은 다시 person role, 그러니까 항공기에 관련된 사람은 이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승객, 패신저 롤과 인플로이 롤, 그 승무원의 역할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람이 되겠고, 패신저는 그런 특정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킹 클래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레귤러 플라이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KE1953이라고 하는 번호는 매일 그 11시에 그 청주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가 되겠는데 이런 항공 노선에 대한 번호가 이 레귤러 플라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레귤러 플라이트는 이 특정 그 K1953 이런 그 항공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레귤러 플라이트가 되겠고, 그 레귤러 플라이트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출발한 항공기, 오늘 아침에 출발하는 항공기, 또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항공기가 스페시픽 플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고유한 항공 노선 번호가 레귤러 플라이트고 그 매일마다 달라지는 것이 스페시픽 플라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항공권 예약 시스템의 그 클래스 다이그램을 보고 나서 이 각각의 클래스에 어떻게 이제 책임이 할당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새로운 레귤러 플라이트를 생성하려고 한다. 여기 레귤러 플라이트가 아까 K1953이라고 하는 그 항공 운항 노선 번호가 이제 하나의 레귤러 플라이트였는데 이거 말고 새로운 레귤러 플라이트를 생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K1953이 아니라 K1951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8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노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레귤러 플라이트를 생성할 수 있죠. 이것은 어디다가 그러니까 레귤러 플라이트랑 관련되는 이 에어라인 전체적으로 항공권 예약 시스템의 대표 클래스인 에어라인 클래스에서 이거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에어라인 클래스의 그 레귤러 플라이트 생성하는 기능을, 그러니까 책임을 할당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레귤러 플라이트를 검색하는 기능. 이것 또한 이제 에어라인 클래스에 위치하면 되겠죠. 그 에어라인 클래스가 결국 레귤러 플라이트 인스턴스 전체를 관리하는 클래스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할당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 개의 그 여러 항공 노선을 이제 그 레귤러 플라이트를 검색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레귤러 플라이트의 속성을 변경하는 이 기능은 여기에 이제 레귤러 플라이트 자체에다가 할당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스페시픽 플라이트를 생성하는 것. 이것은 레귤러 플라이트에 할당하면 되겠죠. 레귤러 플라이트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항공 노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제 아침 출발하는 거, 오늘 출발하는 거, 내일 출발하는 거 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그 스페시픽 플라이트를 생성하는 것은 레귤러 플라이트에서 수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시픽 플라이트를 삭제하는 일부분은 그냥 스페시픽 플라이트에 할당하면 되겠고, 승객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신저 롤에 할당해서 예약을 하면 부킹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패신저 롤에 할당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약 취소, 이미 예약된 걸 취소하는 것은 이 부킹 클래스에 할당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이 그 각 클래스에 책임을 할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클래스 모델링 절차에서 6번째 단계에서 그 클래스에 책임을 할당했는데 그렇게 클래스에 할당된 책임, 그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파악하는 단계가 7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클래스에 할당된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연산들이 뭐냐? 그런 연산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로 얘기하면 자바에서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C++에서는 멤버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클래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산들, 오퍼레이션을 찾는 과정이 이제 7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찾는데 그 책임당 여러 오퍼레이션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오퍼레이션이 관련될 수 있는데 그때 책임을 구현하는 주 오퍼레이션은 보통 퍼블릭으로 선언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는 다른 메서드들은 보통 프라이빗으로 선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입장에서 클래스가 제공하는 기능, 대표적인 기능들이 다 퍼블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 그 퍼블릭이 동작하면서 관련된 그 기타의 메서드들은 다 이제 프라이빗으로 표현해서 밖에서는 이 대표적인 퍼블릭 그 연산만을 통해서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에서 그 클래스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그 도출하는 과정이 7번째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항공권 예약 시스템에서 오퍼레이션을 파악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페시픽 플라이트 클래스에 할당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출한 그 오퍼레이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페시픽 플라이트, 즉 특정 항공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항공편의 기록을 관리하는 이제 클래스가 스페시픽 플라이트인데, 이 스페시픽 플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레귤러 플라이트에서 그 어떤 항공 노선에 대해서 매일마다 달라지는 그런 항공편 기록이 이제 스페시픽 플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기다라고 하면은 그 비행기에 대한 그 에어플레인이 뭐냐 그것을 명시하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제주도 가는 그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KE1953이라고 하는 노선에서 그 내일 아침에 운항하는 비행기는 뭐냐라고 하면 뭐 A220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그 특정 항공편에 대한 그 항공 운항 기록, 플라이트 로그를 뭐 생성하라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이 A220이었는데 이것을 뭐 다른 기종으로 바꿔라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항공편을 운행할 그 승무원들이 누군지 그런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뭐 메소드들이 이제 기능들이 이 스페시픽 플라이트를 위한 그 오퍼레이션들로 이제 도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가 수행해야 할 책임,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런 몇 가지 도출된 오퍼레이션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클래스 모델링 절차에 따라서 뭐 클래스를 선택하고 클래스 사이의 연관관계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클래스의 속성을 파악하고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을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클래스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속관계를 바탕으로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 단순화하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클래스 모델링을 이제 끝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끝내고 나면 그 만들어진 모델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이 모델 테스트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델 테스트 과정은 크게 접근 경로를 통한 방법과 웍스루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근 경로를 통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이어그램의 액세스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인플로이가 있었고, 그 페이롤 시스템에서 인플로이가 있었고, 아워즈 워크드가 있었고, 페이첵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인플로이가 자기가 일한 시간, 아워즈 워크드를 시스템에 제공하면 시스템은 그 아워즈 워크드를 바탕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페이첵을 발행하고 그 발행된 페이첵이 다시 인플로이에게 제공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의 그 흐름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인플로이하고 아워즈 워크드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아워즈 워크드랑 페이첵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페이첵과 인플로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런 액세스 경로, 그런 연관관계가 있을 때 그런 연관관계를 따라가면서 그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모델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모델의 해당 결과, 그래서 모델이 해당 결과를 산출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접근 경로를 통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클래스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나타나면 그 연관관계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고유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모델이 그 결과를 제대로 산출한지가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그 추적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모델이 정확하게 동작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질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고 모델이 대답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페이롤 시스템에서 더 추가로 생각한다고 하면 급여에서 인플로이가 유발한 비용이 빠지는지, 그 감해지는지 라든지, 또는 그 여러 그 인플로이가 공제해야 할 내용들, 그러니까 뭐 mandatory deduction이라든지 또는 voluntary deduction 같은 경우가 공제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또 이 모델을 해서 대답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해서 모델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전체적인 문제 정리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했는데도 모델이 답을 못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됐으니까 모델을 수정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접근 경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클래스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연관관계, 그런 경로를 따라가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고려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또는 질문에 답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웍스루인데, 웍스루는 일종의 그 리뷰, 검토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동료들 또는 최종 사용자와 함께 그 만들어진 모델을 검토하는 거죠. 이 접근 경로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모델링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 정의서 상에 나와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경로를 따라가 보면서 질문을 하고 또는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그 모델이 답을 하는지를 이제 봤다라고 하면, 웍스루는 그 모델링한 스스로가 아니라 동료들 또는 최종 사용자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델링한 자신이 놓친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모델을 검토하는 방법이 웍스루가 되겠습니다. 네, 클래스 모델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클래스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 만들어진 클래스 모델이 완전히 픽스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 및 정제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가 누락됐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객체가 누락됐다고 하면 어떤 적절한 그 클래스, 객체를 이제 추가해 줘야 되겠는데, 먼저 명확하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서 두 개의 클래스가 뭔가 비슷한 내용,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 클래스들 간에 그 우리가 일반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그 일반화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세히 봤더니 B 클래스가 B1이라고 하는 기능과 B2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B1과 A는 공통적인 속성, 뭐 공통적인 연관관계 등을 이제 갖고 있어서 또는 연산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떤 슈퍼 클래스로 모델링하고 상속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좋더라. 그런데 아까 B2가 있음으로 인해서 A와 B가 그런 그 상속관계로 모델링하기가 이제 나쁘더라, 일반화하기가 어렵더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B를 B1과 B2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에서 그 예를 들어서 클래스 A가 있고, 현재 클래스 A의 오퍼레이션이 어떤 메서드가 동작하면서 얘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다른 적절한 오퍼레이션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그 불러야 하는 오퍼레이션이 그 오퍼레이션은 타당하지만 그 오퍼레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적절하지만 그 오퍼레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그 대상 클래스가 누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누락된 대상 클래스를 추가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에서 동작하면서 뭔가 다른 연산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한 연산을 제공하는 클래스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연산을 제공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연관관계로 표현해서 그 누락된 클래스를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그 연관관계에서 이름과 목적이 같은 연관관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는데 A가 B와 좀 A가 C와의 그 연관관계가 목적도 같고 이름도 같아라 라고 할 때는 이 둘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슈퍼 클래스를 만들고 이것을 상속관계로 해서 그 A가 B와 C와 각각 그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A가 슈퍼 클래스랑 연관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제하면서 보면 결국 적절하게 어떤 클래스가 필요한데 그것을 누락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런 몇 가지 질문들 또는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그 누락된 객체를 보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불필요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불필요한 클래스를 제거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속성이 부족하다든지 오퍼레이션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연관관계가 부족한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그런 클래스들은 불필요한 클래스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거해 줘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연관관계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을 때 그 클래스 A의 어떤 오퍼레이션이 동작하면서 클래스 B의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클래스 A의 오퍼레이션에서 클래스 B 오퍼레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이제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즉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분명히 관련되었음에도 그 둘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 안 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새로운 연관관계를 이제 추가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 A와 클래스 B 사이에 클래스 A가 B의 여러 연산을 이용을 해서 연관관계를 계속해서 그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연관관계를 이제 맺었을 때 이럴 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지 않는 연관관계일 경우는 제거하라.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도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 그 다중 오퍼레이션으로 인해서 다중 연관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여러 개를 다 표현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하나의 연관관계로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었죠. 그 개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관관계의 경로를 가로지르는 오퍼레이션이 부족한 경우에 즉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관관계에 관련된 오퍼레이션이 없는 경우에 즉 A의 어떤 오퍼레이션이 동작하면서 B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전혀 뭐 거기 호출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거꾸로 B의 오퍼레이션이 동작하면서 A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뭐 호출하거나 그런 경우 없다. 그럴 때 이제 바로 연관관계 경로를 가로지르는 오퍼레이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연관관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 결정할 필요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동적 모델링을 더 수행하게 될 건데 그 동적 모델링 과정에서 오퍼레이션이 새롭게 이제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가되다 보면 어떤 A에 있는 오퍼레이션이 B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또 추가된 오퍼레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연관관계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다렸다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관계에 잘못 배치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S, 그 다음에 클래스 B가 있는데 S와 B 사이에서는 이제 상속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클래스 A와 S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연관관계가 그 클래스에 비해서 너무 역할이 좁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S랑 연관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B랑 연관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거꾸로 B랑 연관관계를 맺었는데 이 그 연관관계가 클래스에 비해서 또 너무 이제 그 역할이 넓다라고 할 때는
B랑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S랑 관계를 맺도록 연관관계를 그 클래스 계층에서도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해서 적절한 그 클래스랑 그 연관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제 기법을 써서 그 클래스 다이그램들을 계속 반복해서 정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